어서 오세요. 추우신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저씨.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낯선 포장마차 안에서 거짓 차림으로 움츠러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건넨 그 한마디가 제 인생 68년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르고 제 이름 석자면 은행에서 수백억 대출이 단번에 승인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준호건설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사업가. 누가 뭐래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누더기를 걸친 채 작은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비닐 커튼 너머로 새어나오는 주황빛 불빛과 보글보글 끓는 국물 냄새가 차가운 11월 밤 공기를 타고 코끝을 스쳤습니다. 떡볶이 양념의 알싸한 냄새와 어묵 국물의 구수함이 뒤섞여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간지렸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이준호가 일부러 더럽힌 작업복과 해진 털모자를 쓴 채 남의 가게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다니. 주머니 속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지작거리는 제 손은 왜인지 진땀물에 절은 것처럼 축축했습니다. 들어가자.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여자 정수아. 26의 어린 나이에 작은 포장마차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여자. 제 아들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 다른 사람. 저 여자가 정말 순수해서 우리 아들을 만나는 걸까? 아니면 의심은 독처럼 번졌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순진한 척 연기하는 건 아닐까? 민우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순해서 여자의 눈물 한 방울에도 쉽게 무너지는 아이였으니까요. 탐정까지 고용해 그녀를 조사했지만 단 한 가지 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장을 한 겁니다. 며칠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부스스하게 만들고 집 창고에서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신발은 일부러 진흙을 묻히고 손톱 사이에도 때를 끼웠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거울 속 남루한 모습이 4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28살 이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이겨냈어. 고개를 저으며 나왔지만 그 기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 앞에 서 있습니다. 비닐 커튼을 걷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3개의 테이블이 전부였고 한쪽 구석에서 젊은 여자가 냄비를 저으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아.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소박한 차림. 그녀의 얼굴에는 손님을 맞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본 순간 그 미소가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더러운 옷, 구겨진 얼굴, 거지 같은 행색. 순간적인 당혹감이 그녀의 표정을 스쳤습니다. 역시 그렇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거. 사람이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해도 본심은 감출 수 없는 법이죠. 하지만 앉으세요. 아저씨. 1초도 채되지 않아 그녀의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진짜 같아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별로 없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떨렸습니다. 정수아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동정, 경멸, 아니면 계산. 손 좀 씻고 오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구석의 세면대를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물 나와요. 천천히 씻으세요.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또 철렁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 얼굴, 이 초라한 모습이 바로 40년 전 제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1985년 28배 이준호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일당 5,000원으로 고시원 월세와 끼니를 때우던 시절, 손에는 항상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등은 벽돌 자루를 쥐고 나르느라 늘 쑤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가난은 죄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남들이 하루 일할 때 저는 이틀을 일했고 잠은 하루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35에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고 40에 중견기업으로 키웠으며 50에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준호건설, 제 이름을 단 회사가 이제는 고층 빌딩을 짓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은희는 제가 42이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5시 회사 위기를 막으려고 은행 대출 서류를 들고 급히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여보, 민우 잘 부탁해요. 그게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우, 우리 아들. 그때 민우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는 매일 밤 이불을 적시며 울었지만 저는 그 아이 곁에 있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고 저는 더 바빠졌으며 민우는 그렇게 홀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강당 뒷자리에서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웃었지만 민우는 혼자 교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 좋은 차, 강남의 아파트. 민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사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가장 원했던 건 아버지의 시간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32이 된 민우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 소파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냐?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민우 주변에는 좋은 집안 출신 여자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은근히 소개시켜준 재벌 2세 딸들도 몇 명 있었고요. 정수아라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포장마차요. 작지만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야, 이민우. 저는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포장마차.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여자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수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아원,
혼자. 포장마차.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거야. 분명히.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는 결혼도 없다. 그 여자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볼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시는군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시면서.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제가 평생 읽어온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아니, 틀릴 리 없습니다. 세상은 현실적이고 사람은 이기적이며 돈은 모든 것을 바꿔놓으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정수아라는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26, 포장마차 운영, 과거 경력, 인간관계,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을 샅샅이. 일주일 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람, 학창 시절 모범생, 식당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며 조리학교 졸업, 빚 없음, 범죄 기록 없음, 심지어 교통 범칙금도 없음. 이상한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사장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달 수익의 30%를 익명으로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더군요. 본인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연기일 거야.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거지. 하지만 의심은 확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거지 행색으로 변장해서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대체 내가 뭘 찾으려는 걸까? 그녀의 가식을 찾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 의심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걸까요? 아저씨, 나오세요. 음식 다 됐어요. 밖에서 정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면대를 떠났습니다. 손은 깨끗해졌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정수아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세요. 밖이 추우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받으려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긴장되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 위해서 살아온 이준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움을 구하는 약자의 위치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나 불편하고 초라하고 두렵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묘하게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아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가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 이럴 땐 뜨끈한 게 최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를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좋아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아, 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떡볶이 한 접시에 어묵도 넣어 드릴게요. 김밥도 좀 드릴까요? 아, 순대는 어떠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 돈이 별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정? 불편함? 아니면 거절? 이제 본색을 보이겠지. 저는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핑계를 대며 쫓아낼 겁니다. 저희 가게는 현금만 받아요. 라든지
죄송하지만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서요. 같은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저씨, 배고프시죠?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뭔가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연기야. 분명 연기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정수아는 접시에 떡볶이를 수북이 담고 어묵을 큼직하게 몇 개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밥까지 썰어서 곁들였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돈을 내고 먹어도 이 정도면 10,000원은 좋게 넘을 양이었습니다. 자,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접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빨간 떡볶이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달콤한 양념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묵은 국물을 머금어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고 깨소금이 솔솔 뿌려진 김밥은 정갈하게 썰려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함께 단맛, 매운맛, 그리고 묘한 감칠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맛있어.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어묵을 먹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지, 시험해야지. 저는 일부러 국물을 흘렸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지저분하게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떡볶이 국물이 튀었고 입가에도 빨간 양념이 묻었습니다. 정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리지도 핀잔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국물이 좀 튀었네요. 제가 닦을게요. 아저씨는 편히 드세요. 그리고 물티슈 몇 장을 제 옆에 살짝 놓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닦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놓았을 뿐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기라면 이렇게까지 세심할 수 있을까요? 태산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어갈 무렵 배는 불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잘 드셨어요? 정수아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배부르게 드셨으면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낼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지 연기를 하려면 돈이 없는 척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네, 돈을 조금밖에 없어서요. 저는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정수아는 그 돈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오늘은 받지 않을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치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대신에요. 정수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요. 약속.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러지? 왜 자꾸? 저는 비틀거리며 포장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뒤에서 정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나오는 발소리.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거요.
그녀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김밥 몇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거리시게요. 추운데 어디서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데서 주무세요. 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28살의 이준호가 떠올랐습니다.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던 어느 겨울 밤, 동네 분식집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비닐봉지에 싸준 김밥 2줄. 애야, 내일도 먹어야지. 힘내라. 그때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이 여자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보지 못하게, 제 눈에 맺힌 것을 들키지 않게, 그리고 걸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멀어졌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비닐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200평이 넘는 이 넓은 공간에 저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빛, 거실 한가운데 놓인 수입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그림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싸준 김밥. 저는 그걸 식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장해 온 음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산 치즈, 스페인산 하몽, 일본산 와규, 하나하나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에 놓인 그 초라한 비닐봉지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탐정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정수아, 26세, 부모 없이 고아원 출신, 빚 없음, 범죄 기록 없음, 매달 수익의 30%를 고아원에 기부. 문득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이 왕따를 당할 때 유일하게 편을 들어줬다는 증언 있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담임교사 인터뷰. 수아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는 아이였어요. 착한 척이 아니라 정말 착한 아이였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사업가 이준호, 성공한 재벌, 자수성가의 신화. 그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은희.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건설회사를 막 차린 참이었고, 은희는 동네 분식집 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분식집, 제가 가난할 때 공짜로 밥을 얻어먹던 바로 그곳. 오빠, 이거 드세요. 은희가 몰래 싸온 김밥을 건네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저에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오빠 응원하래요. 꼭 성공하실 거래요. 그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은희와 결혼했고 더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커질수록
저는 바빠졌고 은희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우 생일인데 일찍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미안, 회의가 있어. 다음에 보상해 줄게. 여보,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회사 일이 급해서 너 혼자 다녀와. 여보,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은희야, 내가 이렇게 바쁜 게 다 우리 가족 위해서야.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제 옆으로 10살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보고 싶어 했어. 엄마가 매일 밤 울었어. 근데 아빠는 안 왔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도망치듯 회사로, 현장으로, 미팅으로. 민우는 혼자 자랐고 저는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돈을 따질 것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 재산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괜찮은 것 같다.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친절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가봐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더 많은 상황에서 그녀를 시험해봐야 합니다. 진짜 그녀의 본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녀를 시험하려는 거야? 아니면 다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서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양복들. 그 사이에서 오늘 입었던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천, 찢어진 소매, 시멘트 얼룩. 이상하게도 이 초라한 옷이 지금의 제게는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침실, 킹사이즈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0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옳은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고급 침대, 이 넓은 집, 이 모든 것보다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건 좁은 포장마차 안의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소리, 은은한 주황빛 조명, 그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하던 그 맑은 목소리.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제 뺨을 타고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회의도, 중요한 계약 서명도 모두 미뤘습니다. 대신 저는 그 포장마차만 생각했습니다. 다시 가봐야 해. 한 번의 친절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그녀의 본 모습을 확인하려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목요일 저녁 8시. 저는 다시 그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굴러다녔고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걸으면서 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 두근. 왜 떨리는 걸까요? 단순히 시험하러 가는 건데.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비닐 커튼 너머로 3명의 남자들이 보였고 그중 한 명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야, 소주 한 병 더.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아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저으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다른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저씨.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 떡볶이 왜 이렇게 맵냐? 다시 해와. 한 남자가 접시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정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제가 덜 맵게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에이, 됐어. 그냥 소주나 더 가져와. 계산은 나중에 할게. 남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정수아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런 손님도 친절하게 대하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손님 한 명이 불편한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 계산. 마침내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수아가 계산서를 가져갔습니다. 35,000원입니다. 뭐, 이게 35,000원이라고. 너무 비싼 거 아냐? 남자가 찡그렸습니다. 소주 4병이랑 떡볶이 2접시, 순대랑 튀김까지 드셨는데. 아, 알았어. 근데 말이야. 남자가 갑자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한테는 공짜로 줬잖아? 내가 지난번에 봤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돈을 받는다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 어르신은 사정이 있으셔서. 사정? 뭔 사정? 거지한테 공짜로 줘놓고 돈 있는 손님한테는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냐?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나.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체가 들통날 테니까. 아니에요, 손님.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웃기지 마. 장사하는 사람이 개인 감정으로 손님을 차별한다고? 이거 완전히 불공평한 거잖아. 남자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다른 남자 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냐? 야, 솔직히 맛도 별로였는데 이 정도면 2만 원이면 되지. 정수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만 원만 주세요. 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2만 원 깎아주면 우린 거지보다 못하다는 거 아냐? 가난한 주제에 선심 쓰는 척하지 마.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보호 본능. 그만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손님, 정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손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께 공짜로 드린 게 제 잘못이라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요. 정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배고플 때 받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손님은 아마 평생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때 침묵.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이성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 가르치려고? 야, 너 같은 포장마차 주인이 뭘 안다고. 그래, 가난한 게 자랑이야.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남자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정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거지 주제.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만 가시죠. 제가 계산 다 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기 위해 일부러 조금만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부족하지만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거지가 우릴 도우려고? 웃기네. 한 남자가 제 손에서 지폐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30,000원. 이걸로 뭘 어떡하라고. 그러고는 그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떨어져 더러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주워.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답게 기어서 주워봐.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 분노, 수치심. 하지만 무엇보다 정수아를 향한 이름 모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준호가 68년을 살면서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는 이준호가 지금 더러운 포장마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10,000원짜리 지폐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지만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지폐에 닿는 순간 안 돼요. 정수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정수아가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남자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우릴 쫓아내는 거야? 네,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난합니다. 매일매일 벌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으면서까지 장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진짜 나가세요. 정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포장마차 전체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친년. 알았어. 두고 보자. 그들은 중얼거리며 포장마차를 나갔습니다. 비닐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침묵. 포장마차 안에는 저와 정수아 단둘만 남았습니다. 정수아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40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아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네,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네, 왜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아가씨한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정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지 정수아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병원 앞에 담요에 쌓인 채로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데 고아원은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도 좋으셨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너무 외로웠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게, 집이 없다는 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2살 때였어요.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날 고아원에서 소풍을 갔는데 저만 용돈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떡볶이도 사 먹고 군것질도 하는데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정수아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작은 분식집 주인이셨는데 제가 배고파 보인다며 국밥을 사주셨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파와 고춧가루가 살짝 뿌려진 정말 평범한 국밥.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애야, 세상은 춥지만 따뜻한 사람들도 있단다. 너도 나중에 크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렴.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수아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특히 저처럼 외롭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28살의 저, 동네 분식집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서 있던 저에게 한 할머니가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애야, 먹어라. 세상은 춥지만 따뜻한 사람들도 있단다. 그 할머니의 딸이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식집에서 국밥을 먹으며 저는 은희를 만났습니다.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가씨, 그 할머니가... 네, 이은희의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국밥을 사주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못 뵀지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은희, 제 아내의 어머니가 40년 전 저를 살렸고 그 은혜를 이 아이가 기억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수아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진짜 지갑. 명함이 들어있는 그 지갑. 아가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정수아는 멍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준호건설 대표이사 이준호.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가씨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정수아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이 빙글 돌았습니다. 시험에 이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저는 제 아들이 아가씨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민우 씨가 당신 아들이에요. 정수아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거예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 불쌍해서였어요? 아니면 시험 통과했다고 칭찬해 주려고요? 아가씨, 제발 오해 마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인정합니다. 처음엔 아가씨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정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은 확인됐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노리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결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 포장마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아야, 민우였습니다.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그 옷은 대체... 민우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우 씨,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러 오셨대요. 뭐라고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민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거지로 변장해서 수아를 시험했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민우야, 나도 처음엔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 수아는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 모르세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돈으로 재고 계산하고 의심하면서 사셨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이르셨잖아요. 민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당신은 평생 일만 사랑했어요. 나도 민우도 아니고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민우가 정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안해.
정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책임질게. 아버지 허락 없어도 우린. 민우 씨, 정수아가 민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아요. 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수아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이준호, 준호건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수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40년 전에 은희 할머니 분식집에서 국밥을 드셨던 분 맞으세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자기가 국밥 한 그릇 줬던 젊은이가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했다고. 이준호라는 이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면서 정수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몰라요.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사위와 손자 걱정,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장모님, 처음으로 그 호칭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께 효도도 못했습니다. 은희가 죽고 나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죄책감에 도망쳤습니다. 정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늘 걱정하셨어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 아들은 잘 크고 있을까? 그렇게. 아가씨, 그래서 제가 미무 씨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할머니 손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정말. 정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할머니 손자였네요. 민우가 저희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수아, 이게 대체. 민우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옳았다. 수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 좋은 사람 이상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평생 잘못 살았다. 돈만 쫓아가느라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진짜 부부가 뭔지. 저는 정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야. 정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그럼 결혼해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축복한다. 진심으로. 민우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민우와 수아의 결혼식 날입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그 낡은 작업복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는 것은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우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재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 10살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돈을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가지 못했고 생일을 함께 보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멀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가난한 포장마차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사람은 이기적이며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돈을 노린다고 평생 그렇게 믿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지로 변장해서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밥, 조건 없는 친절,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가 저한테 공짜로 떡볶이를 주었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그녀를 모욕할 때 그녀는 참았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할 때 그녀는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수아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돈은 없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 하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아야,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내가 아들을 사랑해줘서.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늙은 아버지한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수아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우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셋은 단상 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울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혼자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수아의 포장마차는 오늘 문을 닫았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 떡볶이 양념과 어묵 국물, 그리고 따뜻함.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비닐봉지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출출하실까 봐 남겨뒀어요. 김밥이에요. 수아, 올림. 저는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김밥 몇 줄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28살의 이준호가 받았던 그 따뜻함, 20년 전 아내 은희가 싸주던 도시락의 그 맛, 그리고 지금 며느리 수아가 준비한 이 한 끼, 모두 같은 맛이었습니다. 사랑의 맛. 눈물이 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은희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 아들 곁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행복하세요. 우리 민우도 당신도. 그래, 행복할게. 이제는 제대로 살게. 저는 천천히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서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공간, 낡은 테이블, 오래된 가스레인지.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 고맙습니다. 저는 포장마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명예, 성공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줄 사람,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제대로 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사랑하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의심하고 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건 없는 친절, 진심 어린 미소.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준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